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시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다 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질문은 제외했고요. 개인적인 질문이랑 사업이나 창업에 관련돼서 남겨주신 질문들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타임라인 걸어둘 테니까 원하시는 거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학창시절에도 공부를 잘하셨나요? 저는 제가 영상에서 공부를 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중3 때부터 실용음악 입시를 했었어가지고 공부를 거의 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중상위권은 했었던 것 같은데 도드라지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이 질문도 되게 귀여웠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적이고 똑똑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애기가 어떻게 계획적이고 똑똑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냥 저는 애기였습니다. 그냥 애기였어요. 평범한 애기였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극복하는 방법 궁금해요. 제가 기질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대할 때 무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꽤나 받긴 받아요. 대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단순해서 자고 일어나면 잊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잠자는 시간을 많이 늘려요. 빨리 자고 늦게 일어나려고 하고 그냥 수면 시간 자체를 좀 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하고 반신욕하면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자주 해주거나 아니면 수면을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편입니다. 다이어트 목표도 궁금해요. 제가 153kg에서 시작했으니까 절반, 70kg 중반, 후반 이 정도 되면 그만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은 70kg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또 그때 되면 더 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의 목표는 70kg 중후반대에 들어가면 그만하겠다가 제 목표입니다. 언니 키 때문인지 그 몸무게로 안 보이는데 키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167에서 168 그 사이 왔다 갔다고요. 종종 컨디션 좋을 땐 169까지도 나와요. 다음 질문. 야구 찐팬이시고 최근 농구에도 관심이 생기신 것 같은데 축구는 관심 없으신가요? 제가 축구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진짜 죽어. 지금 야구랑 농구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빡세. 너무 빡세요. 특히나 야구는 경기를 주 6일이나 하잖아요. 6번이나 하잖아요. 이게 다 챙겨보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축구까지는 입덕 안 할 것 같아요. 또 이래놓고 할지도 몰라. 다음 질문. 저는 취준생인데 대표님 입장에서 보는 이런 사람을 꼭 뽑는다 하는 인재상 같은 게 있다면? 와 진짜 어렵네요. 이 질문 진짜 어렵다. 뭐가 있을까? 근데 면접은 되게 짧잖아요. 아무리 되게 다양한 것들을 심층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면접 시간이 한 사람을 다 알기에는 되게 짧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무조건 뽑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보다도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면접을 차치하고 그냥 되게 주변에서 알면서 그러니까 일하면서 이 사람 되게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랑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면접 때는 본인이 이 회사에서 얻고자 하는 게 되게 명확한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는 커리어를 꼭 쌓고 싶어요. 저는 워라밸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확고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서슴없는 사람들을 주로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랑 핏이 잘 맞더라고요. 저도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고하고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랑 핏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하고 일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좋은 대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셨고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이어트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건 제가 첫 영상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제 인생에 남은 거의 유일한 숙제입니다. 다이어트는. 그래서 이것까지 내가 해내면 제가 못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게 다이어트 같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고 진짜 더디게 빠지는데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해내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진짜 많이 미뤄요. 보시면 놀라실걸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는 오늘 내가 하지 않은 일은 내일도 못해요. 내일 하지 않은 일? 모레는 당연히 못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일 나의 발목을 잡고 내일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모레 내 발목을 잡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도록이면 오늘 하기로 나와 약속한 일은 지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별거 없죠? 비법이랄 게 없어. 그냥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다음 질문. 유튜브 한 거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그냥 아직까지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재밌어요. 다만 이게 다양한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미리 켜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직업의식이 부족해가지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알아가는 단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른 SNS 하신다면 계정 궁금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시다 인스타그램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다음 질문. 실례되지 않는다면 어릴 때부터 비만이셨던 건지 살면서 살이 찌게 된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우량한은 아니었고요. 그냥 튼튼하고 통통한 여자 애기였는데 크면서 살이 좀 쪘어요. 소아비만인 건 맞는데 크면서 좀 찐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대시다님 영상 보고 너무 매력적인 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영양제 소개해 주실 때 질유산균이 보이던데 효과 있나요? 다른 영양제는 효과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영양제는 제가 느끼기에 질유산균은 그렇게 큰 효과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산균은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균주가 되게 유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자로 제품들이 균주가 유명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거 먹으면 확실히 달라요. 화장실 가는 게. 그래서 진짜 유산균은 꼭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거는 피로도도 다르고 특히나 비타민 D를 잘 먹어주면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것도 좀 덜한 것 같아요. 항상 좀 활기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효과 본 영양제는 뭐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 이 정도인 거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영양제가 눈에 띄는 효과가 있으면 안 된대요. 아셨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인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기꺼이 돈을 쓰는 분야, 이건 절대 안 쓴다 하는 분야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 저는 일단 이건 절대 돈 안 쓴다? 절대까진 아닌데 명품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명품 2번 사봤는데 한 번은 엄마 가방을 선물해드렸고 한 번은 제 지갑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 가방 사면서. 그래서 그거 외에는 한 번도 명품에 돈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제 눈에 안 예뻐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에는 돈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고 기꺼이 돈을 쓰는 분야 같은 거는 제 시간을 아껴주는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만 돈인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돈이더라고요.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서 뭐 집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나 GPT 같은 AI 같은 거 내가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들을 줄여주는 데에 드는 돈들은 좀 아끼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준도 아니고 한톨단 키움 히어로즈 좋아하는 최애 유튜버였는데 저도 키움 팬? 요즘 농구에 너무 흠뻑 빠지신 것 같아서 서운해요. 저랑 끝까지 키움 하실 거죠? 키움 히어로즈 팬 되신 계기 궁금합니다. 너무 귀여운 질문 아니야 이거? 일단 농구에 흠뻑 빠진 건 맞는데요. 끝까지 키움 할 겁니다. 우승하는 거 봐야죠. 10년이나 봤는데 야구를 우승하는 거 봐야죠. 키움 히어로즈 팬 된 계기는 제가 엄청 어렸을 때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야구 팬이었어요. 두산 팬이었는데 야구장에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키움이 고척에 있지 않았거든요. 이름도 넥센이었고 한 번만 야구장 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갔는데 그날 키움이 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진 팀 경기에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막 스코어를 찾아보고 그리고 심지어 걔랑 헤어졌는데도 야구장을 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구남친이 이렇게 인생에 해로워. 그래서 저는 키움 팬이 됐고 이 팀 야구를 꽤 오래 봤기 때문에 우승하면 탈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제가 회사에서 실수하거나 하면 그 일을 계속 곱씹는 사람인데 언니는 후회되는 일을 어떻게 흘려보내시는가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내 실수인데 계속 내 뇌리에 남아있겠죠. 남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 태도가 나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 라는 이런 태도는 타인이 해줬을 때 좋은 거고 내가 내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스스로 그래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실수만큼은 내가 좀 책임감 있게 돌아보고 곱씹으면서 다시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매몰되어 있어도 문제지만 내 실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수하거나 하는 거를 너무 곱씹진 마시고 그냥 약간만 씹으시면서 나는 근데 다음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라고 그냥 뇌리에 저장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은 아니고 저 촉 진짜 좋은데 이 채널 떡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악플을 달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꼭 롱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시다 영원해, 대시다 사랑해, 대시다 오래오래 해먹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남의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 채널에 악플이라고 할 만한 댓글이 없기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어서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악플은 결국에는 저한테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던질지 말지는 그 사람 몫이지만 그 쓰레기를 주워서 내가 내 주머니에 넣을지 말지는 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남이 던진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고 그거를 곱씹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귀여워.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저는 대시다님을 클래식 공연 보러 간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클덕인데요. 클래식은 언제부터 좋아하셨는지, 왜 하필 첼로에 빠지게 되셨는지, 왜 한지민님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클래식은 제가 일할 때 자주 듣던 음악이었어요. 오래되지는 않았고 한 1, 2년 정도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할 때 들으니까 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고 그럼 공연도 한번 보러 가볼까? 하다 보니까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고 첼로는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첼로만이 낼 수 있는 음역대에서 나는 그 낮은 저음? 그 울림이 제 마음에 꼭꼭 박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악기가 됐고 그리고 한재민 씨는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왜 한재민 연주가 이렇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무언가에 되게 매료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작년에 19살이었으니까 올해 20살이 됐을까? 그럴걸요? 아마? 되게 어린 연주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그리고 되게 몰입해 있고 빠져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제가 그 표정과 그런 애티튜드를 보면서 얻는 영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고 뭐 어떤 사람들은 한재민이 어려서 파워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흥분을 하면 어떤 음들이 막 뭉개진다. 그런 평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19살, 20살의 한재민의 음악의 일부 같아서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래식 아티스트예요.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책이나 영화가 있으신가요? 영화는 없는 것 같고요.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 중반에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었었던 건데 예전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무조건 컨트롤해서 내 안에서 잠식시켜서 없애야 되는, 소멸시켜야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불안을 대하는 저의 관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없애려고만 했다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어쩌면 진짜 역설적이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 감정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 책 자체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많이 와닿았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관점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어떤 책을 읽다 보니 그냥 내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이 감정은 친구처럼 그리고 연인처럼 그냥 내가 데려가야 되는 감정이지 얘가 나한테 있다고 해서 더한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구나. 그리고 꼭 잠식시켜서 없애야 될 존재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다면 불안을 얘기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롤모델 궁금합니다. 저는 롤모델은 없어요. 뭐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처럼 늙고 싶다 이런 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의 성공 방정식이 저한테도 통할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살고 싶다를 특정인으로 정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 사람처럼 늙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은 좀 있어요. 대시다님은 어디서 동기부여를 받으시나요? 어디서 동기부여를 받냐? 책임감이죠. 그냥 이 책임감은 타인을 향해 있기도 한데 저 스스로를 향해 있기도 한 것 같거든요. 뭐 물론 되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좋은 거 먹고 즐기는데 문제없는 삶을 살고 싶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고 이건 타인을 향한 어떤 책임감이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 스스로한테 느끼는 책임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제가 34이지만 54때 내가 누릴 수 있게끔 34에 내가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또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28살에 창업을 했었는데 28살에 저한테 빚진 게 되게 많아요. 그때 저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걔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누리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미래에 제가 또 열심히 누리고 살려면 지금의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를 타인을 향해 있는 책임감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있는 책임감에서 얻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갓생 사는 비법, 갓생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 갓생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정말 오해고요. 저는 갓생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게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갓생 살고 싶어요. 저 아침잠도 많고 미라클 모닝 못하는 사람이라서 갓생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크게 변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는 사업하면서 인간관계가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어도 연민을 느끼기는 쉬운데 잘 되는 걸 마냥 축하해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이 잘 되면서 정리된 인간관계들이 꽤 많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물어보신다면 아예 상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통기한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려고 했던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끝이 이렇게 나더라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안 시간이 얼만큼이든 그 시간 동안 서로 즐거웠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유익한 관계였다면 끝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늘 변하지만 그냥 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유통기한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를 어색해하거나 굳이 화낼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음 질문. 우울한 기분을 대하는 언니만의 태도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일단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한 3번 느낄까 말까 해요. 그냥 우울한 기분 자체를 잘 안 느끼고 대신에 좀 화가 늘 화가 많아. 그래서 우울한 기분을 잘 느끼지는 않는데 만약에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자는 시간 늘리고 반신욕하고 그리고 왜 내가 우울함을 느끼지? 저 스스로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 매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손해보는 감정이잖아요, 우울은. 그래서 그 포인트에 되게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니, 저도 파워 J의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라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언니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이런 주변의 시선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물 흐르듯이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정답이고 누가 틀린 답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본인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르다면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기로 한 걸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해? 이 소리는 저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래요. 정이 없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고 친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제가 학교를 사업하면서 병행하기로 했을 때 주변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선택과 집중을 해라.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잠식시키는 방법을 저는 알아요. 그냥 하기로 한 걸 달성하면 됩니다. 달성하면 조용해져요. 그래서 주변의 의식, 주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원래 하기로 한 거 묵묵히 걸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응원합니다. 목적 지향적인 게 나쁘지 않죠. 성취하는 사람이 나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줏대 있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번아웃 온 적 있다면 썰 풀어주세요. 번아웃 제가 2023년도 끝나고 번아웃 정말 시게 왔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표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자기는 번아웃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경영자는 숫자로 번아웃을 극복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에 꽤나 공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다 다른 핸드폰처럼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 되게 세게 왔었고 그래서 2024년에 많이 놀았어요. 그냥 친구들 많이 만나고 야구 많이 보러 다니고 그냥 여행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조금은 충동적으로 살고 그랬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할 마음이 좀 들었달까? 그래서 확실히 번아웃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게 맞고 좀 쉬어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번아웃이 왔는지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뭘 하기 싫은지를 스스로랑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좌우명 궁금합니다. 좌우명. 저는 좌우명이랄 게 딱히 없는데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핸드폰에다가 주로 마음에 와닿은 표어, 명언, 아니면 내가 머릿속에 새기고 싶은 말들을 해놓는데 최근에는 이거예요. 될지어다. 요즘 저의 좌우명은 될지어다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데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몸무게가 늘고 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래퍼 스윙스 씨가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뭐냐? 나를 믿는 마음이다. 근데 내가 나를 믿는데 왜 어떤 근거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고,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를 믿는 마음을 유지하는데 내가 어떤 근거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전 제가 자존감이 막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높은 자존감은 보통 내가 이뤘던 어떤 업적이나 성취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 자존감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되게 작은 성취들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두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지만 원래 이거 내 모습이 아니고 나는 원래 되게 이런 사람이었고가 명확하다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해가면서 내가 나한테 어떤 적절한 압박과 그리고 채찍과 당근을 잘 써가면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뭐 내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된다고 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물론 외모가 자존감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 자존감이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어떤 하나를 계속 파고들잖아요. 그럼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몸무게가 늘어서 자존감이 박살났다,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질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편집이 진짜 대박인데 솔직하게 편하게 말하면 학고 유튜버 수준이 아닌 독학인가요? 학원을 다닌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신 건지 영상 편집 공부 방법 등 궁금합니다. 이거는 할 말이 많은데 최근에 영상에 편집 칭찬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아직 공개할 순 없지만 제 일신상에 변화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하루를 빡세게 사는 편인데 최근엔 좀 더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인 제 스케줄대로 하면 영상일 한 열흘에 한 편 정도 올라가는 스케줄인데 그것도 어려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던 차에 제가 되게 우연히 편집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자님이랑 작업을 함께 하고 있고, 제주 여행 브이로그부터는 편집자님과 함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편집 칭찬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 다 똑같은가 봐. 제가 보기에도 진짜 이 사람 센스 미쳤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고, 최근에 편집자님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대박인 건 제 기술이 아니라 저의 편집자님의 기술입니다. 제가 편집한 건 그 제주 여행 브이로그 이전 영상들이 제가 편집을 했던 거고 독학이었고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사용했고 그냥 편집력 그리고 비디오 클래스 이런 유튜버 분들 영상 이런 강좌들 찾아보면서 편집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나 창업에 관련돼서 남겨주신 질문들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의류, 패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고 옷을 셀렉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 몇 살 때부터 사업 구성하고 실행했는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에고가 좀 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백히 되게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데 내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 회사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게 적잖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언젠간 이게 보기 싫어서라도 나가서 내가 내 사업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구성은 제가 28살에 창업을 했는데 예전부터 하던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진짜 오만하고 진짜 청춘이기 때문에 패기 어린 생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지금 제가 진입해 있는 씬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이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뷰 이런 게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놓는 제품이 고객들이 정말 원해서 내놓는 제품인지 아니면 저 시장이 고객을 이렇게 정의하는 건지, 왜냐면 제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자꾸 궁시렁궁시렁 불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해서 뛰어들게 됐던 거였고, 생각보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무모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28살에 사업을 시작했고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창업 시 자본금이 얼마셨는지.
자본금 1,400만 원이었습니다. 되게 웃기죠? 1,5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1,400만 원이 뭐지? 싶으시잖아요? 저는 제가 창업을 하던 때, 그러니까 20대 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욜로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모았어요. 심지어 돈을 적게 벌지 않았거든요. 저는 23살? 4살? 이때부터 부모님 두 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날이 많았어요. 회사도 다니고 프리랜서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프리랜서일 때 돈을 제일 잘 벌었었어가지고 근데도 돈을 하나도 안 모았어요. 정말 여행 열심히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트북 들고 가서 뭐 여행 가서 일하고 이런 게 그냥 제 일상이었어요. 만족도는 되게 높았는데 어찌됐든 프리랜서는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이 벌리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원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안정화된 시스템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그래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창업자금이 없잖아요. 사업자금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딱 하나였어요. 1,4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거였는데 보통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이면 그 쓴 만큼의 이자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일시금 대출이면 뭐 한 1년 정도는 그냥 이자만 내다가 2년 차부터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쓴 프로그램이 2달 뒤부터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거야, 내 빚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빚이라는 존재가 처음 생기고 저를 쫓아오게 된 거죠. 굉장히 무서워서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썰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창업 자본금은 1,400만 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창업하는 게 꿈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작곡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사업하는 거는 성인이 되고 나서 든 생각이에요. 사업이 커지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맨날 어려워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 꼽을 수 없어. 맨날 가장 어려워. 농담이고요. 아무래도 직원 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가장 어렵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저한테 HR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이어져서 그 사람들이 다 통합돼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데 제가 그게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전부터 저는 같이 잘하는 것보다 혼자 잘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혼자 잘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남이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조언해주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답답하니까 그냥 내가 하자 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리더십이 많이 부족해서 HR적인 측면이 다른 분들에 비해 아쉬웠기 때문에 직원 수가 늘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초창기였는데 너무너무 잘 돼서 매출이 너무 매일매일 너무 잘 나와서 흑자 부도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부도라고 하니까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물론 그때는 되게 심각했는데 보통 우리는 고객들이 결제를 하면 그 돈이 회사 통장에 꽂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거래처의 대금은 바로바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되게 작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현금이 늘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목표 매출이 100만 원인데 막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그럴 때 좀 힘들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 있으신지? 그쵸. 맨날 그만두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일에 되게 재미를 느끼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고 진짜 찐으로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지만 늘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그치만 어쩌겠어 내가 선택한 길인데 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인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첫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는데 제목을 보고는 너무 궁금해서 안 눌러볼 수 없었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사업 같은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 못 해본 것 같아서 어떤 이유나 아니면 동기부여되는 일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대학생 신분인 상태에서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학생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일 때 창업을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사업부터 갑자기 왜 대학생이 되고 싶었냐면 그냥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경영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대학교 가게 됐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학교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업가라는 직업이 대시다님에게 준 가장 큰 득과 실이 뭔지 궁금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득과 실. 아무래도 득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득이겠죠? 실은 제가 사업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나 고통들이 실일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론 이게 유형의 자산일 수도 있고 무형의 자산일 수도 있고 무형의 자산이라는 건 경험이라는 뜻이겠죠? 이것들이 내가 그동안 겪었던 스트레스, 고통과 등가 교환이 가능한 비슷비슷한 가치였나?를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고통이 컸어요.
그래서 교환 가능한 가치였나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 그치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회사원으로 그냥 살았다면 평생 몰랐을 것들을 6년, 7년 동안 엄청 압축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제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어떤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사업이라는 수단이 되게 당겨준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득과 실을 따지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하면서 했던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있다면?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요?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가 다 후회인데? 농담이고 일단 외제차 샀던 거? 그것도 좀 후회되고요. 왜냐면 외제차를 샀던 게 딱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허세였던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조금 후회되고 차라리 그 돈을 재테크를 하거나 다른 투자를 했으면 나한테 훨씬 더 큰 가치를 줬을 텐데 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그렇겠지만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가치를 남겼나를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유의미한 가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외제차 산 게 일단 후회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구성원들 좀 더 믿고 더 위임했어도 됐을 텐데 제가 엄청 마이크로 매니징을 했던 거 그게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 사업가로서의 삶과 일반 직장인의 삶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업가로서의 삶을 생각하면 가장 큰 차이는 스위치인 것 같아요. 스위치. 직장인은 연차를 가면 회사 생각 안 하고 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회사 생각 안 하고 놀 수 있고 뭐 케바케긴 하겠지만 사업하고 나서는 일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일 생각이 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 생긴 스위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24시간 회사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내가 일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있는데도 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창업한다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이것도 너무 많은데요. 물론 다시 창업한다면 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그 이 생각과 지금 이 느낀 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좀 더 변수 물론 사업이 다 변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산업에 뛰어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패션업은 제품을 거의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100% 자동화할 수가 없어서 변수가 되게 많아요. 제품 출시에 밀리는 경우도 많고 당겨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일하면서 보니까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된다면 이런 물리적인 변수들이 좀 적은 산업을 택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안 하겠다 하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했기 때문에 배운 게 많아서 그냥 다음에 다시 창업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고 더 배울래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실제 창업 후 겪어보니 내 생각과 다른 점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존나 힘들다. 개 힘들다. 진짜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 그게 진짜 다른 점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생각을 되게 깊게 안 하고 시작한 탓이긴 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면 성공할 거란 기대감으로 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대단히 잘 되고 싶었거든요. 엄청 잘 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빨리 잘 될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거는 좀 예상하지 못한 거긴 했는데 일반 직장인 혹은 제가 프리랜서로 벌던 금액의 뭐 2배 혹은 3배를 벌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할 거란 기대감으로 한 거겠죠, 이 말인즉슨. 다음 질문. 처음 창업할 때 주변에 반대는 없으셨는지 만약 있었다면 설득은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반대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뭘 해라 혹은 하지 마라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거는 제가 남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말해봤자 안 들을 거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창업을 말린다고 해도 뭐 그냥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셔서인지 저희 엄마 아빠는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설득을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엄마가 제가 사무실 얻고 나서 맨날 동생 방에 찾아가서 야 너네 누나 되겠냐? 저래가지고 되겠냐?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하셨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하셔서 우쭐한 마음이 든다거나 거만해진다거나 한 적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있죠. 당연히 우쭐한 마음 든 적 있고 거만해진 적 있죠. 저도 사람인데. 그리고 저희 회사가 5년차까지는 진짜 단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뭐 200% 300%씩 늘었기 때문에 막 제가 연륜이 있는 40대 50대 그리고 뭐 N회차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쭐한 마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거만해진 적도 있고 분명히 있는
있는데 저는 저라는 사람이랑 3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가지는 확신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나는 회고하는 사람이야. 나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 스스로한테. 그래서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과 조금 다른 길로 벗어나더라도 나는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두 번 어떤 일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과 스스로 굉장히 오래 살아보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나는 어느 시점이 오면 나를 돌아보는구나. 그리고 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원래 살고자 했던 모습, 내가 되고자 했던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면 반성하고 그 궤도로 돌아오는구나 를 알기 때문에 물론 자아가 조금 커져서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으로 살게 됐던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금방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스스로한테 가지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쉽지 않지만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멘탈 관리랄 게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늘 경계하는 게 멘탈 관리의 일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끝냈습니다. 오늘 총 질문이 90개가 넘었어요.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네. 일단 저도 답변하면서 너무 즐겁고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보신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되면 또 다른 Q&A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